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8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 부회장 구속 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생산, 소비 모두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 심리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제선물시장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근원물 가격이 40.1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유가가 급락한 지난 3월 8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40달러 선을 넘어선 겁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최근 카타르와 맺은 23조 원 규모의 LNG 선수주가 향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기간 프로젝트인 만큼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선물한 매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2200선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한 9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전고점을 금방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즈음 갑작스럽게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리고 시장을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지수의 하락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어느 정도 또 맞닿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한 1.2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뭐 크게 안 빠집니다.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이슈로 크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뭐 조선주들 다시금 수주 소식에 오늘도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개별 종목 이슈가 지금 호재로 작용하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특히나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백신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일단 지난주 내내 올라온 시장입니다. 오늘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또 과열 양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은 좀 냉철히 봐야 되겠죠. 어떤 관점에서 냉철하게 봐야 되는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2181.68입니다. 일단은 뭐 2180선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정리해보면 2202부터 2175까지 빠진 뒤에 장 초반에 뭐 2200 돌파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갑작스럽게 조금 밀다가 다시금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개인이 2,955억 원을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매수에 들어갔고요.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당겼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이 장중에 나오면서 개인들이 또 매수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데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4%가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 뭐 퐁당퐁당 장세에서 오늘은 또 올라가는 모습.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잠시 밀리네요. 그리고 LG화학, 약보합,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올라가는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LG생건 그리고 SK텔레콤 빠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올라가는데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잇따른 그 건설 쪽에서의 수주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밀렸던 부분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22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751 코스닥도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뭐 큰 폭의 상승은 안 나타나는데 현재는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740지까지 쭉 한번 밀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은 지수 흐름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합니다. 수급을 잠깐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같은 지금 수급 포지션으로 가는데 개인만 사는 포지션 조금 아쉽네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엑스케어 올라가고요. 알테오진, 시젠 올라가는 가운데
HLB와 셀트리온 제약은 조정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시즌 상승하고요. 알테오제는 분식회계 관련 사측에서 루머다라고 일축한 이후에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고요. 급락 이전 주가까지 거의 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CJNM, 펄비스, 에코프로비엔, KMW 조정받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가는데 엔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과 조정을 받지만 스튜디오 드래곤만큼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헬릭스미스, 메지온, 제넥신, SK머티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슈젤이 3.43%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달러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증시에 만들어집니다. 1204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장 초반에 2200선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연락사무소 연락 두절 소식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각 종목 핫3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부광약품, 티웨이항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규모 LNG 관련 선박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는 28,4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횡보하던 주가가 11시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고가 29,250원을 터치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LNG 선박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러시아 지역 선주와 9,013억 원 규모의 초대형 LNG 바지선 2척을 수주한 건데요.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 빅3는 최근 카타르 국영석유사와 LNG선 관련 협약을 맺은 바 있죠.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조선주 테마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부광약품은 코로나19 마취 진정제를 수출했습니다. 현재는 5.28% 오르면서 거래가 39,900원이고요.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최고가 31,950원을 터치한 후에 상승폭 줄였고요. 오후 들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부광약품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진정제 미다졸람을 수출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긴급의약품인 미다졸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출 요청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부광약품은 영국, 칠레 정부와도 미다졸람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유상증자를 결정한 티웨이항공입니다. 현재는 3.86% 내리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가 3,98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일 파란불 켜고 있고요. 최저가 3,950원입니다. 티웨이항공이 지난 5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642억 5천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2,570원,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7일인데요.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티웨이홀딩스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코인 시세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2.61% 오르면서 가격은 1,180만 원대, 이더리움도 2% 넘게 올랐고요. 29만 7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2.82% 오르면서 31만 원대, 에어드라는 0.77% 빠졌고요. 가격은 326원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살펴보시면요. 라이트코인과 이오스가 각각 1%대 오르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56,869원, 이오스는 3,412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확인했습니다. 자, 이 시각 이슈 또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레이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시장 지금 상승 하락을 계속해서 냉온탕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큰 하락도 없이 계속해서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6월 8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백이 관련된 파이프라인 발표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가 들어간 과정 쪽에서 이 불확실성이 다시 늘어나느냐 부분들 오늘 밤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현대차가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을 한 달간 셧다운을 하는 과정 쪽에서 일단 방역은 핑계, 판매량을 어떤 생산량을 조절한다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 관련된 동향들 일단 실적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독일의 5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중국 산업 생산과 같이 연결해 봤을 때 거의 중국도 좀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바닥을 확인하는지 여부들도 독일의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6월 9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페크 플러스의 화상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900만 배럴 이상으로 감산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갈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5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쪽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외에 미국의 소유 사태가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6월 10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고용 동향, 통화 및 유동성 관련돼서 지표가 발표될 텐데 특히 통화 관련돼서 시장이 유동성 장세인 만큼 가장 중요한 통화의 유통 속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죠.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5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먼저 선순환이 이어져야 어떤 중국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준 의장이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에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이제 주목할 모습들이 6월 11일 같습니다.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만큼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민주당과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어떤 국난 극복위원회에서 어떤 위기 대응 방안을 협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업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EU 재무장관회의에서 ECB 통화 정책에 이은 재정 정책이 최근 들어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차 관련된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둔 정책들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동향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5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미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변화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인플레이션이 작동할 정도로 연준은 어느 정도 통화를 유보하겠다라는 통화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날은 6월 10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 체크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한국의 5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의 5월 자동차 판매 그리고 또 미국의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또 소비 지표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살짝 반등한 쪽에서 추세적인 흐름들이 가져가는지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투자 전략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증시 과열 신호 같은 경우 신용장고라든가 그리고 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 쪽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일단 여전히 시장의 추세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속도 조절이 나오느냐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중반 이후에 나오는 FOMC를 회의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이슈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환율 동향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어떤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2200선을 안착하느냐 아니면 2550을 지지하러 다시 속도 조절을 보여주느냐 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변화를 주목하시되 일단 시장의 어느 정도 강세는 계속 이어지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들은 유효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권의 흐름들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시장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어떤 시장 흐름들도 맞춰가자 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미국에서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잦아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1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지율들이 어때요, 지금? 네, 뭐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52%로 트럼프보다 11%포인트 차로 앞서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는 뭐 지지율보다는 누가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뭐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농촌 지역, 그리고 민주당은 도시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쥔 경합주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대선의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데요. 모두 538명 정도가 됩니다. 누구든 270명의 그 선거인단만 얻는다면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의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는 자주 표심을 바꿨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 같은 북부 3개 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브라스카 4개를 포함해서 모두 7개의 주가 되는데요. 그중에 핵심은 북부 3개 주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입니다. 2012년도에는 바락 오바마가 이 지역에서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을 손에 쥐었고요. 4년 뒤인 2016년도에는 모두 예상을 뒤집고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낚았던 지역입니다.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번 지금 소요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그 위험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앞으로 북부 3개 주의 지지율 격차에서 바이든을 따라잡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가 북부 3개 주를 모두 잃게 된다면 뭐 다른 경합주 4곳이죠. 모두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270표에 한참 못 미치는 260표 정도밖에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데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후반까지만 보더라도 양자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 정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뭐 샤인 유권자 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정적인 대중 연설을 강화시켰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은 더는 중국의 대지 저금통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국 제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요. 또 일자리를 찾아오겠다. 국경 장벽 건설을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이 선거판에도 이런 전략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도 높게 중국 때리게 할 가능성이 큰데요. 뭐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또 무역협상 파기 카드, 홍콩 특혜 조치 폐기뿐만 아니라 중국 IT 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그리고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개입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한테 좀 조심스러운 점은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민을 일시 중단시키는 안도 갖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판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뭐 상황을 뒤집기 위한 전략이 중국 때리기나 북한 무력 시위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중 간에 더 나아가서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군사적인 뭐 간접적이라도 충돌이 좀 현실화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대외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대선이 있었던 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6번의 경우 13번의 각종 군사 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호황에서 불황으로 바뀌었던 8번 대선이 치러진 해에는 무려 7번 정도가 8번 중에 7번이니까 확률상으로는 87%가 되는데요. 군사적 행동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한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황기에 진입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였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대외적으로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적 불황, 또 대외적 말썽거리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군사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타켓이 북한이나 이란 그리고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올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패권 도전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뚜렷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적과 관련된 행동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 경제적 그 카드를 분명히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올해 들어와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만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4번이나 실시했고요. 또 우방국가의 군사적 훈련도 8번 정도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 해양법을 무시하고 인공섬에 시멘트를 부어서 자신의 그 영해로 선포했던 일이 때문에 그런데요.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일로 해서 얻은 이익을 포기하도록 군사적, 경제적 압박은 앞으로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FOMC를 좀 봐야 되는데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금리 전망대 한번 점도표도 지금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고요. 어때요? 소장님은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좀 갖고 계실 텐데 그 부분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실질 성장률이나 실업률, 물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내놓지를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6월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까지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점도표도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계속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과 관련된 압박이 FRB에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해서는 효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도입 생각이 없다는 쪽의 뉘앙스를 계속 줘왔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선물 보따리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변화는 아무래도 정책 금리의 유도 목표를 제로 금리를 하한선은 언제까지 계속할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현재 1%인 그 물가와 관련해서는 2% 목표 달성 때까지는 제로 금리를 계속 실시할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앞으로는 자산 매입 대상이라든지 양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FOMC 뒤에 파월 의장의 회견에서 금리 완화 정책과 관련된 계속 유지와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주가는 틀림없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실업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20%까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전 카드가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고용 서프라이즈는 왜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월 실업률이 13.3%로 4월 14.7%보다 개선이 되면서 고용이 돌아왔다고 트위터에 바로 환호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7개 주가 모든 경제 활동을 재개했고요. 나머지 주들도 지금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7만 명이 회복이 됐고요. 소매 업종도 직원들을 재고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안으로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는 실업이 증가했다는 점에 저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정을 둔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복직을 포기하면서 노동 참여율이 1970년 이후에 미국이 가장 낮은 60%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5월 때
미국의 노동력 인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82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3월에 비해서 3% 정도 되니까 490만 명 정도가 재취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에 포함되지를 않는데요. 이 때문에 4월 달에도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 포함하면은 현재 실질 실업률은 19% 정도가 됩니다. 대공황 수준까지 됐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고용 지표의 그 핵심은 개선 속도에 달려 있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회복이 이제 일어나고는 있지만 항공업이라든지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5월에도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있고요. 또 해고자의 42% 같은 경우에는 영구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카고대 조사의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5월 백인의 실업률은 12.4%로 1.8%포인트 정도 개선됐지만 흑인은 오히려 0.1%포인트 더 악화된 16.8%입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득 격차 확대가 계속이 된다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열로 그리고 이게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주요 그 핵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경기 선행지표 잘 살펴보면 4월에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은 확실히 보여지면서 경기 회복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그래도 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2.4로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된 국가들이 전체 8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 반등에서 보듯이 주가 회복세가 뚜렷한 나라일수록 경기 회복 같은 경우에도 빨리 찾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PMI 지표로 보면은 코로나 쇼크가 발생한 2월 이후에 첫 반등세가 나왔고요. 특히 중국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50선을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 경기가 분명히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뚜렷하고요. 앞으로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산지표나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고용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구매품 재고도 이제 기업들이 쌓기 시작할 정도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경영자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공급자 납기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이제 짧아지고 있는데요. 납기가 단축될 정도로 경영 활동이 정상화 단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빠르지는 않지만 회복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회복세 보이는지 지금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의 경기 회복세 좀 뚜렷하다 이런 부분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선 움직임이 뚜렷하고요. 반면에 그 신흥국을 보면은 태국이나 베트남은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체 내지 침체가 조금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입 수요가 여전히 그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 같은 경우 회복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조금 빠른데요. 이는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 완화를 단행한 이후에 내구재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를 좀 자극시키기가 상당히 쉽다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도 재가동이 들어가면서 또 많은 지역에서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다만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비교를 묻는 지표입니다. 전년 대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질문 항목에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5월 한 달 집계만 가지고 경기 바닥을 쳤다, 회복을 했다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브라질과 같은 일부 신흥국을 제해놓고서는 경제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고요. 또 산업 생산 활동은 6월에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던 제조업의 이중 바닥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주시장에서도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글로벌 제조업 PMI의 움직임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예. 파트론입니다. 동사는 핸드폰 부품인 카메라 모듈, 안테나, 센서, 지문인식 센서, 마이크 등 이런 부품 관련주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결산에서 사상 최대 매출 달성하였고 영업이익 3배 이상 급증한 1,00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A 시리즈에도 후면에 쿼드 카메라가 장착되고 있고요. 카메라 A51이 작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51의 판매가 국내에서도 시작되었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등에도 카메라 모듈이 이제 사용되고 있죠. 자율주행 관련 전장 사업 쪽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지문인식이 스크린 위에서 진행되는 광학식 지문인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동사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올해 실적 컨센서스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간 낮아진 면이 있습니다. 매출 1조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740억인데요. 이는 전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5,259억으로 적정 주가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약 30% 이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처가 확실한 종목으로 코스닥에서 매매하기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꾸준히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지난주 목요일 강한 상승 갭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시세가 나와주었는데요. 수급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 하락 추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좋은 만큼 만약 부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오늘 약 2%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 11,900원, 손절가 8,400원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TNR 바이오팩입니다. 동사는 이제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간 장기 및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 판매,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설립되었고요.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3D 바이오 프린팅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13억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69억,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무제표상 투자를 기피할 만큼 회사가 나쁘지는 않고요. 동사는 현재 나와 있는 실적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의 경우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공지기체입니다. 동사는 자사 3D 프린팅 생분해성 인공지기체 제품인 흡수성 합성 폴리머 재료인 TNR 메쉬 약 7,000개 모델과 TNR 나잘 메쉬 120개 모델에 대해서 최근에 유럽 C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인공지기체는 외상 및 수술로 인한 결손 부위를 이제 재생하는 생분해성 임플란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체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다가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중국 및 말레이시아 등의 허가를 추진 중이고요. 인공지기체 관련 부분에서 실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잉크 기술입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해 심근경색 부위를 개선하는 바이오 잉크 심장 패치를 포스텍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홍콩 시립대 학교 등 국제 이제 공동 연구팀이 이걸 개발했는데요. 3D 프린트에 사용되는 바이오 잉크를 제조하는 동사에 그 기술을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간 오가노이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물적인 인공간을 개발했다고 보면 되는데 기존의 간 오가노이드는 이제 단순히 세포를 3차원으로 모아놓은 것이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오가노이드 간은 모양은 물론이고 그 세부적인 구조와 기능, 실제 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즉 멀지 않은 미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인공장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픈 부위의 장기를 바이오 인공장기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회사의 성장성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매우 좋은 회사라고 생각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가 10만 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저항 부근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샘표 식품입니다. 동사는 샘표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되어서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각종 전통 장류부터 다양한 식품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대두 수입을 이제 하지 않거나 그 수입량을 제한하면 대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중 무역 전쟁 수혜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미군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이 이번에 그 팬데믹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또 거론했고요. 이렇게 다시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고 최근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와 맞물려서 더욱 골이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중국에서 1차 무역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주말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론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남중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 도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의 회복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중국이 자율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마적인 부분을 떠나서 살펴보면 샘표식품의 그 실질적인 실적 매년 꾸준히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해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약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주가는 주가 대비해서 약 40%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5월 중순 강한 상승 이후에 한 차례 시세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최근 조정을 받고 있으나 우상향 정배열 초입으로 보이고 조만간 다시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9,9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샘표 식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JW 중외제약 단기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JW 중외제약 금일 갭을 살짝 띄우고 음봉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매수가 유효한 가격대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급등 전에 추세 저항을 돌파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급등 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난 방송들에서 6월에는 코로나 치료제 섹터가 강할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이미 상당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JW 중외제약 역시 그런 흐름 속에 괜찮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치료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 내 여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손절가 34,000원, 목표가 4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한다 하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볼까요? 네, 오늘은 TNR 바이오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일 21선을 돌파한 흐름이고요. 내일 시가 상승으로 강하게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고 만약 저항을 좀 받는다 하면 단봉으로 하루 정도 쉬어가는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흐름으로 방향을 돌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일부 매수하신다면 내일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공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손절가 지켜보시면 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니까 주가 하락 시에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 단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단기 접근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